미국 대통령의 폭주에 나는 대항할 수 없었다. 최근 회담을 다녀온 각국의 정상들의 인터뷰가 들립니다. 경멸과 조롱은 기본인 트럼프의 폭주 속에서 대응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보다도 몇 배는 작은 한국이었죠. 트럼프를 만난 한국 대통령은 왜인지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또한 그동안 볼 수 없던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미국이란 강대국을 환하게 미소 짓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악관의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는 제이슨 홀트입니다. 요즘 백악관의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매일이 외교 문제로 살얼음 판이죠. 바로 직전에 회담 분위기는 처참했으니까요. 젤렌스키나 마크롱 등 각국의 정상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독불장군 트럼프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죠. 이번 한국과의 회담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본 광경은 이재명 대통령을 환하게 맞이해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후로는 매일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마다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 어떤 굴욕적인 장면이 연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회담 준비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목격한 장면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당신은 위대한 쇼맨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젤렌스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을 연예인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은 즉시 삭감됐고 젤렌스키는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어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가 마크롱의 부인 나이를 거론하며 놀렸을 때 마크롱은 그저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담 내내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고 결국 프랑스는 나토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했습니다. 마크롱의 지지율도 그 이후 폭락했죠. 캐나다 저스틴 트리독 총리는 아예 공개적인 굴욕을 당했습니다. 트럼프가 트리독을 향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트리독 주지사가 될 수 있다고 조롱했을 때 트리독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론들은 그 장면을 두고 정상급 모독이라고 표현했죠. 결국 캐나다는 관세 폭탄을 맞았고 트리독 정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도 비슷한 굴욕이 가해졌어요. 트럼프가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중독됐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을 때 유럽의 리더라고 불리던 메르켈도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독일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걸 직접 봤어요. 일본과의 회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은 미국에 의존만 하고 자립하지 못한다고 질타했을 때 일본 총리는 변명하기 바빴어요. 결국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하며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야 했죠. 그것도 조건 없는 백지수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저는 트럼프의 패턴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어요. 트럼프는 언제나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시키려 합니다. 약점을 찾아 압박하고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굴욕감을 주는 게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었어요. 상대방이 무릎 꿇고 굴복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또 다른 외교 참사를 예상했습니다. 분단국가라는 약점, 북한 문제, 방위비 분담 등등 트럼프가 공격할 소재는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한국도 결국 다른 나라들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되리라 생각했어요. 비서실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우울한 예상들만 나왔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굴욕이 나올까? 한국도 결국 굴복하게 될 거야. 트럼프 앞에서 살아남은 정상이 있나? 이런 대화들이 반복됐죠. 심지어 회담 준비팀에서는 비상 시나리오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모두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그런 정상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백악관에서 펼쳐진 장면은 제가 8년간 봐온 외교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외교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담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8월 23일 오전 7시 30분, 제가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트럼프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매일 아침 루틴이었죠. 혹시 밤사이에 어떤 폭탄 발언이 나왔는지 체크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끔찍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냐 혁명이냐? 그런 나라와는 거래할 수 없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죠. 트럼프가 회담 이틀 전에 이런 글을 올린다는 건 이미 한국을 적으로 규정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급히 비서실로 달려갔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수석비서관 마이클 브라운이 급히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제이슨, 큰일 났다. 한국 측에서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외교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해. 그날 하루 종일 백악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던 복도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국무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와의 한라인은 쉴 새 없이 울렸죠. 저희 비서실은 회담 취소 시나리오까지 준비해야 했어요. 순간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선물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뉴욕에서 거래되는 한국 관련 주식들도 폭락세를 보였어요. 경제 담당 동료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 코스피가 3%는 떨어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CNN에서는 트럼프, 한국을 독재국가로 규정이라는 속보를 띄웠습니다. BBC는 한국 대통령 정치적 죽음 위기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죠. AP통신은 회담 이틀 전 폭탄 발언, 한미 관계 완전 파국이라며 대서특필했어요. 로이터는 트럼프 한국과 거래 중단 시사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백악관 카페테리아는 완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그곳이 마치 증권거래소처럼 시끄러웠어요. 각 부처 직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국방부에서 온 동료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될 수 있다며 걱정했고 상무부 직원은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냐라고 불안해했어요. 30년 경력의 선배 비서관이 한숨을 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이슨, 이번엔 정말 끝났어. 젤렌스키, 트리도, 메르켈 다음은 이재명 차례구나. 또 다른 굴욕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선배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가세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사히 신문은 한미동맹 위기, 동아시아 안보 지각 변동이라는 제목으로 호해를 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분노, 한국 고립 가속화라고 보도했어요. 심지어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미국, 한국과 결별 선언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국무부 복도에서 만난 동료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도 당황하고 있대. 트럼프가 참모들과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한 거라더군.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어요.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행동할 때가 가장 위험했거든요. 오후 2시쯤 되자
한국 외교부의 긴급 브리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발표했지만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역력했다고 현지 특파원이 전했어요. 청와대에서도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렸죠. 백악관 주변도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경호가 삼엄해졌고 경호 요원들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비밀 경호청 요원 한 명이 저에게 혹시 회담 취소될 수도 있으니 비상계획 준비해더라고 귀띔해줬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라디오에서는 각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최대 위기,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가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었다.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동아시아 운명을 좌우할 것, 이런 무거운 분석들이 계속됐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트럼프의 그 폭탄 발언 이후로는 모든 게 불투명해졌어요. 회담이 열리기는 할까? 열린다면 어떤 참사가 벌어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서 굴욕을 당할 거라고, 한국이 또 다른 외교 참사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회담 당일인 8월 25일,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서둘러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트럼프의 그 폭탄 발언 이후로 모든 게 예측 불가능해진 상황이었거든요. 집에서 나올 때도 아내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조심해라고 걱정스럽게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량이 대기석에 서 있었거든요. 한국 대통령 전용 차량으로 준비된 건 독일제 벤츠가 아니라 GM 서버번이었습니다. 거대한 미국산 SUV였죠. 저는 의전팀에 급히 확인해봤는데 한국 측에서 직접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왜 굳이 미국 차량을 요청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의전팀장 로버트 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답했어요. 한국 측에서 특별히 요청했다고 해요. GM 서버번으로 말이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트럼프의 행동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집무실에서 기다리다가 늦게 나오는 게 트럼프의 패턴이었는데 그날은 미리 현관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무표정이 아닌 미소를 띤 채로요. 제가 8년간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젠넨코도 마크롱도 트리독도 모두 트럼프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만은 달랐던 거죠. 경호요원들도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평소 트럼프는 상대방이 도착한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게 트럼프만의 권력 과시 방식이었는데 말이에요. 오후 1시 정각, 이재명 대통령을 태운 서버번이 백악관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트럼프의 그 폭탄 발언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민 거예요. 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국가안보보좌관이 저건 정말 이상하다고 중얼거렸어요. 트럼프는 언제나 상대방이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트럼프의 권력 과시 방식이었는데 그날은 정반대였습니다. 악수하는 모습도 평소와 달랐어요. 트럼프 특유의 과도하게 세게 잡는 악수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편안한 악수였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에 왼손을 얹으며 안으로 안내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완전히 예상 밖의 장면이었죠. 백악관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트럼프가 저렇게 정중할 리가 없는데 뭔가 준비된 게 있나? 오늘 트럼프 컨디션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웠어요. 8년간 봐온 트럼프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두 정상이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게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마치 흥미로운 상대를 만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침착했어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면서도 자연스러웠죠. 다른 정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젤렌스키는 긴장해서 얼굴이 굳어 있었고, 마크롱은 비굴하게 웃어야 했고, 트리독은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현관에서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두 정상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트럼프가 서버번 좋은 차죠. 미국의 자존심이에요라고 말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들었습니다. 타보니 정말 좋네요라고 답하더군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트럼프의 모습도 처음 봤어요. 백악관 경비원들의 표정도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긴장한 모습이었을 텐데 그날은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벗어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국무부에서 온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담 전 트럼프의 폭탄 발언 때문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는데 두 정상의 첫 만남을 보고 나서는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뭔가 준비된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트럼프의 그 폭탄 발언은 함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아니면 한국 측에서 뭔가 완벽한 대비책을 준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상황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작은 나라, 예측 가능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치밀한 나라였던 거죠. 회담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의자를 빼주는 순간이었어요. 전 세계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회담장 한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지 않은 거예요. 잠시 멈춰서 트럼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은 찰나였지만 트럼프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불쾌한 건지 놀란 건지 아니면 정말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담장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죠. 저는 즉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외국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이 빼준 의자에 그대로 앉았거든요. 오바마 시절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때까지 수십 명의 정상들이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죠. 마크롱도 그랬고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중국 시진핑도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오직 한국의 대통령만이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회담장에 있던 참모진들의 표정도 미묘했어요. 한국 측 참모들은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미국 측 참모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저에게 작은 소리로 저게 뭐야? 라고 속삭였어요. 트럼프도 처음엔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자신도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기로 했습니다. 결국 두 정상 모두 서서 백악관 방명록 서명을 하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회담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얼어붙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의자 사건 이후로는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양국 참모진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죠. 트럼프도 긴장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 30년 경력의 국무부 관계자 윌리엄 제이슨이 제게 말했어요.
매우 드문 장면이었다. 제스처 외교의 서막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교한 계산인지 말이에요. 며칠 후에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앉지 않은 것은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예의와 배려였거든요. 트럼프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편히 앉아 있고 트럼프가 뒤에 서 있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된다면 그건 결코 좋은 그림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작지만 분명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것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트럼프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분명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외교적 격식을 아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인물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백악관 방명록 서명 중에 또 다른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만년필을 트럼프가 유심히 바라봤거든요. 그 펜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검은색 원목에 금색 장식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만년필이었습니다. 좋은 펜이군요. 그거 도로 가져갈 건가요? 트럼프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진짜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유난히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물이었거든요. 특히 좋은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망설임 없이 그 펜을 선물로 내밀었어요. 대통령님께서 더 중요한 서명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면서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어요. 이건 단순히 펜을 내주는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즉석에서 상대의 욕망을 읽고 주저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이었어요. 보통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정상들은 애써 웃고 넘겼을 겁니다. 아, 이건 제가 써야 하는 거라서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어요. 트럼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짜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그 펜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죠. 이거 당신이 방금 쓴 펜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펜은 정말 특별한 작품이었다고 해요. 서울 물레동의 한 수제 공방에서 제작한 것으로 태극과 봉황, 문양이 새겨진 원목 바디에 한국의 장인 정신이 담긴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모나미의 네임펜 심을 개조해서 넣은 오직 서명을 위한 특별한 펜이었죠. 트럼프가 그 펜을 받아들고 나서 표정이 완전히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아름답군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두 정상 사이의 분위기가 훨씬 친근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GM 서버번, 의자 거절, 만년필 선물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회담의 첫 10분부터 의전에서 압도적인 선제 공격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하나가 따로 놀지 않고 전체 그림의 일부였던 거죠.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트럼프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함부로 큰 소리를 치지 않았죠. 회담장 분위기도 예상과는 달리 차분했습니다. 양국 참모진들도 긴장이 풀린 듯 보였고 통역관들도 여유 있게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북한 문제가 화제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트럼프가 평소보다 신중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은 정말 골치 아픈 문제죠라고 말했지만 김정은과의 실패한 협상들을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트럼프는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정은과의 만남, 비핵화 협상, 실패한 하노이 회담까지 모든 걸 늘어놓았습니다. 김정은과 3번이나 만났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핵무기는 그대로고 미사일은 더 늘어났죠. 중국은 뒤에서 도와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을 쳐다봤어요. 너희도 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시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기서 상대국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게 트럼프의 패턴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회담장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통역관들도 긴장한 채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죠.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말을 차분히 들으면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트럼프가 북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분위기를 정확히 읽고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님입니다. 회담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필요한 한마디를 던진 거였습니다. 트럼프의 눈빛이 변했어요. 관심이 생긴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역사상 북한 최고 지도자와 직접 만난 미국 대통령은 당신이 유일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정은도 대통령님을 신뢰한다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말했죠. 그런 관계를 구축한 지도자는 당신뿐입니다. 그 말은 찬사였지만 동시에 외교적 함정이었어요. 트럼프의 심리를 정확히 간파한 발언이었거든요. 트럼프는 늘 노벨 평화상을 갈망해왔습니다. 오바마가 받았을 때 질투심을 숨기지 못했고 나는 더 많은 평화를 만들었는데 왜 못 받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그 욕망을 건드린 겁니다. 당신이라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대통령님께서 피스메이커가 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피스메이커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트럼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페이스메이커는 속도를 조절하며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죠. 그 한마디가 트럼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피스메이커라. 좋은 표현이네요. 트럼프가 중얼거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죠. 그 순간부터 회담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공격적이던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협상 모드가 아닌 협력 모드로 전환한 거죠. 발언 톤도 낮아졌고 농담도 섞어가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물었어요. 이전에 압박하는 톤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하는 톤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같은 민족입니다.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비슷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남북이 대화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북미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이런 트럼프의 모습도 정말 드물었습니다.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대통령님이 보여준 리더십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경험과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완성한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욕망을 간파하고 그것을 정교하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가장 잘 아는 나라예요.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고 미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시간 끌기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트럼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마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완전히 대화에 몰입한 모습이었죠. 우선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사전에 북한과 충분히 조율한 후 성공 가능성이 높을 때 북미 만남을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트럼프의 눈빛이 번쩍였어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실패할 위험을 줄일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공격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협력적인 파트너가 된 거죠.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정말 고맙겠네요.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회담장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긴장감은 사라지고 협력적인 분위기가 됐죠.
양국 참모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 문장, 아니 한 단어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니 말이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당신입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트럼프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은 겁니다. 그 순간부터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대가 되었어요. 트럼프는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제안을 경청했죠.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에 참석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남을 추진해보죠. 갑작스러운 제안에 트럼프의 얼굴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매우 현명한 제안이네요. 한국에서 만난다면 더 의미가 있겠어요. 아마도 참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라며 트럼프가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진짜 전사네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트럼프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정상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던 말이었거든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회담이 본격적인 협상 단계로 접어들자 트럼프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딜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답게 트럼프는 거래에 있어서는 정말 무서웠어요.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게 그의 스타일이었죠.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다시 진지해져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액수를 정해야겠어요. 트럼프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어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5%가 넘는 금액이었죠.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약속했거든요. 트럼프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일본이 그런 천문학적 액수를 약속했다니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르죠. 3,500억 달러면 충분할 겁니다. 단, 투자처는 내가 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 딜이었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모두 이런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트럼프와 싸우다가는 관세 폭탄을 맞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는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투자 규모 자체보다는 방식에 대해 좀 더 깊이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정상들은 트럼프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했거든요. 별다른 이견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기업 투자와 정부 지원을 결합한 구조를 선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했어요. 실제 기업들이 투자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기술 교류도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처음에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나라가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측 설명을 들어보니 나름 논리가 있어 보였어요. 숫자는 비슷하지만 접근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강점 분야들이 거론됐어요. 조선업, 반도체, 바이오 분야 등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의 전략이 엿보였어요. 이미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였죠. 조선업 이야기를 좀 해보죠. 트럼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중국에 밀려서 경쟁력이 없어졌어요. 트럼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미국 조선업을 살려주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요청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본에도 같은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트럼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전체를 다 맡을 수는 없지만 일부는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트럼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 조선업 기술력은 세계 최고잖아요. 부산의 조선소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저는 양측이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만족스러워하는 기색이었어요. 숫자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한국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직접 현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역할이었어요. 리스크는 줄이고 기회는 늘리는 구조였죠. 회담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트럼프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보 문제였어요. 그동안 경제협력, 북한 문제 등으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미군 기지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트럼프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주한미군 문제는 늘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트럼프는 이미 독일,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주둔비 증액이나 기지 운영 방식 변경 같은 것들이었죠. 현재 기지 운영 방식에 대해 좀 이야기해보죠. 트럼프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은 임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회담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국 측에서도 약간 긴장하는 기색이 보였죠. 이런 민감한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기지용 토지는 임대가 아닌 미국 소유로 하면 어떨까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요구를 꺼냈습니다. 임대가 아닌 소유로 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요구였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도 외국 군대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독일도 안 했고 일본도 안 했죠. 필리핀에서도 미군이 철수할 때 모든 시설을 반환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소유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신중해 보였죠. 소유라고 하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 정부가 임대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이 직접 소유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야 기지 운영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죠. 저는 그 순간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갖게 되면 한국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기지 확장이나 용도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이 언젠가 기지 반환을 요구할 위험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어요. 주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었거든요. 회담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쪽 참모진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협정도 있고 법적 검토도 해야 하고요. 트럼프가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트럼프는 한 번 꺼낸 요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회담이 끝나고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 관련 요청은 없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김민수의 브리핑이었어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 포스트에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나왔거든요. 한 국제법 전문가가 쓴 칼럼이었어요. 주한미군 기지는 임대가 아닌 양도된 형태다. 1953년 한미상호방 위조약에 따라 한국이 주권적 결정으로 미군 주둔을 허용한 것이지 부동산 임대차 관계가 아니다. 이 칼럼이 모든 걸 정리해버렸습니다. 기지는 임대가 아니다.
역사는 양도로 남았다. 이 한마디가 트럼프의 요구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였어요. 트럼프가 말하는 임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한국이 미군 주둔을 허용한 건 임대나 대여가 아니라 동맹을 위한 양도라는 뜻이었어요. 즉,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에 이 분석이 나온 후 미국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요구에 쩔쩔매거든요. 거부하기보다는 협상하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이 나온 이후 다른 미국 언론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CNN에서도 주한미군 기지는 임대 관계가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뉴욕타임스도 한미동맹의 역사적 배경을 다룬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처음 봤습니다. 과거 같으면 한국이 검토해보겠다,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갔을 텐데요. 이번엔 국제법적 논리가 한국 편을 들어준 거였어요. 그것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과 법적 근거로 설명한 거죠. 트럼프도 며칠 후부터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협상의 라인을 그은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 여기까지는 안 된다는 선을 명확히 한 거였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성공적인 회담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 점점 더 큰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거든요. CNN에서는 이재명, 회담을 지배하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BBC는 트럼프조차 존중한 한국의 디테일이라고 보도했죠. 뉴욕타임스는 한국식 외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회담의 진짜 승자는 한국이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동시에 한국을 극찬한 거예요. 제가 백악관에서 8년간 일하면서 한 나라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찬사를 받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악관 복도에서 만난 고위 관계자 존 맥킨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패배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엔 졌다. 백악관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항상 자신감에 차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게는 완전히 당했다고 인정한 거였어요. 일본 외무성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동료들에게 부럽다. 저 정도로 준비됐으면 우리도 트럼프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했다고 해요. 일본도 한국의 외교 기술을 부러워한 거였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한국 관련 영상들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미소의 비밀 영상이 3천만 뷰를 돌파했어요. 의자 외교의 진실 영상도 2천만 뷰를 넘었습니다. 만년필이 바꾼 회담 영상은 아예 5천만 뷰를 넘나들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외교 기법에 열광하고 있었던 겁니다. 댓글들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대통령이 진짜 대단하다. 작은 나라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국에서 배워야겠다. 트럼프한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각국 네티즌들의 찬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6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먼저 방문한 후 미국에 온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었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모두 미국을 먼저 방문했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통령이 워싱턴을 먼저 찾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여겨졌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60년 관례를 단숨에 깨뜨린 겁니다.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17년 만에 한일 공동 발표문을 성사시켰고 그 자신감이 워싱턴에서 끼칠 바란 거였어요. 각국 외교부에서 흘러나오는 반응들도 놀라웠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에서 한국과의 고위급 접촉을 늘리려는 움직임들이 감지됐어요. 서방 외교관들 사이에서 한국 외교팀과의 교류를 확대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심지어
평소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나라들까지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국제 외교 학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세계 주요 대학들의 국제관계학과에서 한국 사례를 연구 주제로 삼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외교학 분야의 학술 논문과 칼럼에서 한국 외교를 다루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죠. CNN의 한 앵커가 이렇게 말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외교의 미래다. 21세기에는 이런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BBC의 외교 전문 기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식 외교가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나라들이 벌써 따라하기 시작했다. 정말 그랬어요. 벌써 몇몇 나라들이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외교는 단순히 기법을 따라하는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직접 쓴 메시지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놀라운 미래를 가질 것이다.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다른 정상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던 말이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총칼 없이 세계를 움직였다는 것을, 위협 없이 존경을 얻어냈다는 것을, 의자 하나, 만년필 하나, 그리고 한마디의 진심이 트럼프의 마음을 돌렸다는 것을.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나 문화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외교와 국제관계에서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그날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이 세계 외교사를 바꾼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외교의 패러다임이었어요. 힘이 아닌 지혜로, 압박이 아닌 설득으로,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었죠.